이번 시간은 중국의 직관들도 탐내었다는 김덕령 장군의 초상묘에 얽힌 재미있지만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육관도사의 터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김덕령 장군은 400년 전에 충성스러운 그런 의병장이었죠. 그러나 비운의 의병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명종 때 김붕섭이라는 이가 광주 무등산 아래 석저촌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농군이었으나 한문은 어느 정도 익혀서 알고 있던 분인데 그의 집에 어느 날 신비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말하는 트로보와 중국인들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 필담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들은 붕섭의 집에서 유숙하기를 청합니다. 사례비는 후하게 낼 터이니 며칠간만 머물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는 비단 주머니에 쌓인 은덩이 하나를 덕하니 꺼내서 선불로 먼저 주는 데야. 붕섭으로서도 가히 마다하기가 어려웠겠죠. 가난한 살림이기도 했으니까. 내자인 남평 반씨와 어린 아들 덕홍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낯선 외국 손님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합니다. 붕섭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이곳에는 왜 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낮에는 방 안에서 빈둥거리고 있다가 밤이면 밖에 나가서 한참 있다가 돌아오기 때문이었죠. 그런지 사흘째 되는 밤에 붕섭은 그들의 뒤를 몰래 뒤쫓아 가보기로 작심합니다. 달빛은 명랑하고 밤 기온은 정랑하니 마침 소슬바람도 불어 야행치고는 제법 쾌적한 맛이 있는 그런 달밤이었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던 붕섭은 어느 지점에선가 발을 멈추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바로 앞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손을 들어 여기저기를 가리키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땅바닥에 놓고 서로가 수근거리는 것을 보아 치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붕섭은 재빠르게 되돌아 내려오며 중국의 직관들이 머나먼 조선 땅의 벽촌에까지 왜 왔을까 하며 내심 염두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들은 짐을 꾸려 떠날 차비를 하며 한 달 후에 반드시 다시 올 테니 그때도 잘 부탁하겠노라고 당부를 하면서 은덩이 몇 개를 더 건네줍니다. 붕섭의 처는 그저 희색이 만면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자 붕섭은 전날 밤 뒤따라 가서 보아두었던 그 자리에 올라가 봅니다. 붕섭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수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눈으로 보아도 천하대명당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옳구나. 그 중국 사람들이 직관은 직관이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찾아 여기까지 왔으니 반드시 명당임은 틀림없겠지.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단박에 자신의 아버지 묘를 이장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곳이 어떤 자리인지 좌양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그는 무조건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 버립니다. 이윽고 여러 날이 지나자 지난번의 약속처럼 중국인들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때는 보자기 속의 항아리에 백골을 담아가지고 통역사까지 대동하여 그들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의 그 자리에 묘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아니, 이곳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전에 올 때는 분명히 비어 있었는데. 그들은 망망한 듯이 김봉섭을 쳐다봅니다. 김봉섭은 시치미를 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여기 묘는 우리 아버님 묘입니다. 원래 이 자리가 좋은 터인지라 길이를 골라 쓰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좋은 날이 잡혀 쓴 게지요. 뭐에 잘못되기라도 했소? 통역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해 들은 중국인들은 그만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저먼 절강성에까지 가서 백골을 가져왔는데 이제 만사 휴이가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내가 수만 양의 황금과 다른 좋은 명당을 잡아줄 테니 이 자리만큼은 우리에게 양보해 줄 수는 없겠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김봉섭은 내심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직관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아 이 묘터가 엄청난 발복이 날 자리라는 확신이 더욱 강하게 들었던 것이죠. 그럴수록 김봉섭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더해 갑니다.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원래 제가 쓰려고 그 전부터 잡아놓은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이 떨어지자 중국 직관은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원래 제가 쓰려고 그 전부터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이 떨어지자 중국 직관은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는 천하명당 장군 대좌혈로서 200만 내지 300만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군이 날 터입니다. 그렇지만 10만도 채 안 되는 군대를 가진 조선에서는 써도 소용이 없는 자리이니 제발 우리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였건만 그럴수록 김봉섭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당에는 임자가 따로 있고 또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더니 우리는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건만 하늘이 져버리니 어쩔 수가 없구려. 그대가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참으로 애석하기만 합니다. 자손 중에서 반드시 천하 대장군이 날 것이나 좁은 조선 땅에서는 그 기계를 펼 수 없을 깁니다. 게다가 묘의 방향이 약간 틀어졌으니 일대의 영웅호걸이 꽃피지도 못하고 젊어서 죽을 운명에 닥칠 것입니다. 제가 죽은 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분금을 고쳐줄 테니 그것은 허락하시겠소? 이 이야기를 들은 김봉섭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명당의 발복으로 엄청난 대장군이 난다? 오죽하면 중국의 직관들이 절강성에까지 가서 백골을 싸들고 왔을까? 그런데 내가 쓰면 소용이 없다. 게다가 자손이 젊어서 죽는다. 그러니 좌향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되면 파묘를 하고 관의 위치를 재조정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못 쓰니까 해코지라도 하려는 심산인계로구나. 그렇게 훌륭한 장군을 중국 사람들이 그냥 놔둘 리가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소리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김봉섭은 그들의 인간적인 배려를 한사코 거부하게 됩니다. 일개 농사꾼이 좌향이며 분금이며 그 발복을 어찌 환하게 알겠는가.
천하 대명당을 알고도 쓰지 못하는 중국인들의 진정어린 중고조차도 의심의 구름에 가려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묘는 처음에 쓰인 그대로 읽게 되고 중국 직관들은 혀를 차며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여 무등산의 정기가 혀를 맺은 천하 대명당은 분금이 잘못 놓인 채로 수백 년을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 묘는 현재 광주 직할시 북구 금곡동에 있으며 그 발복으로 명장 김덕령을 낳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묘를 쓰고 그 이듬해 음력 12월 29일에 김봉섭의 둘째 아들이 나오니 때는 1567년 선조 원년이요 아이의 이름은 덕령이었다. 김덕령의 활약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역사와 문학 또는 구전설화에 충실하게 전해져 내려오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구전설화에는 김덕령의 죽음에 대한 보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나라에서는 김덕령의 인물됨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그를 모함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저런 인물은 왕의 자리까지 넘볼 만큼 위험하니 한시바삐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조의 출정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모함을 하여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등산 장군 대좌혈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김덕령은 그 용맹과 지혜로움이 일세위용을 떨쳤으나 무고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1596년 9월 그는 옥중에서 분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분해서. 그때의 나이가 29살이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용맹이 있어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영웅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구국의 일념으로 의병을 동원하여 충과 의를 다했던 의병장 일세의 영웅은 시기와 모함에 휘말려 원통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1596년 9월 15일 옥중에서 분사했으니 그 비분 절통함이 산천초목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는 김덕령 장군이 죽은 지 400년이 흐른 후 그의 자손들이 파묘를 해서 이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파묘를 한 순간 모두가 놀라고 맙니다. 400년 전의 시신이 그대로였고 눈을 부릅뜬 채 지상의 사람들을 지켜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통했으면 400년 동안이나 눈을 감지 못했던 것일까요? 시신뿐만 아니라 함께 넣어둔 옷까지 가본, 내이, 명주, 직령포, 천릭 등 9점이 있었는데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굴되어 탄성을 자아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의복들은 국가 중요 민속 자료 제111호로 지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맺혀 죽은 영혼들은 눈을 감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풍수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파묘를 해보니 몇십 년이나 몇백 년 지나서 파묘를 했는데 눈을 부릅뜨고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은 그런 영혼들. 그래서 눈을 감겨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데 어떤 영가는 그러니까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평생 독수 공방하다가
그냥 살다가 죽은 것이죠. 자손도 없이. 얼마나 한에 맺혔겠습니까?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십 년 후에 이장을 하려고 파묘를 해보니까 그 여인이 눈을 부릅뜨고 있더래요. 죽었을 때는 분명히 눈을 이렇게 감겼을 텐데 그대로 뜨고 있더랍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 눈을 감겨주려고 해도 안 되더래요. 뭐 또 죽은 시신이니까 굳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당사자 되는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아주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자 그녀의 눈이 저절로 스르르 감기더랍니다. 참 그런 신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큰 스님 법문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묘를 하고 이장을 할 때는 스님들이 가서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연보를 해주잖아요. 스님이 직접 목격했대요. 너무나 놀랬대요. 눈을 뜨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니까 비로소 눈을 감더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한이 얼마나 깊었으며, 그러니까 김덕령 장군도 너무나 한이 맺혀서 400년이 지났는데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덕령 장군 같은 경우는 호국 영령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신장이 되셨겠죠. 그래서 이런 애국지사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